자, 이번 시간부터는 네 번째 과목, 임상심리학을 다룰 텐데요. 여러분이 지금 5개의 과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필기시험을 목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두 번째 과목이었던 이상심리하고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그 심리검사 과목일 겁니다. 암기할 것도 많고 뭔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으셨을 건데요. 이제 어려운 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네 번째 과목과 5번째 과목은 비교적 수월한 부분이 많고요. 더더군다나 이 네 번째 과목 임상심리학은 그 심리 검사하고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5번째 과목인 심리 그 상담하고도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하면서는 뭐 지나치게 중복된 부분들은 생략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복습의 의미로 그 중복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때그때 그런 부분들마다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임상심리학의 역사와 개관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역사와 개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뭐 거의 없습니다. 임상심리학의 정의입니다. 지적, 정서적,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행동적 부적응, 능력의 결함, 불편감 등을 이해하고 예측하면서 경감시키기 위한 원리, 방법, 절차에 대한 연구, 교육,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생물학도 포함됩니다.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입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쓰지 않고 그 제목만 나열을 했는데요. 평가, 치료, 연구, 교육, 자문, 관리 뭐 1, 2, 3, 4번은 뭐 다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겠고 자, 자문은 외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건데 만약에 제가 출제를 한다면 이 자문과 평가 치료와의 차이점과 관련된 내용의 문제를 약간 함정을 만들어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자문은 만약에 그 지역 어떤 뭐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이 환자의 정신적인 상태를 평가해달라라고 했다면 외부 기관의 요청이긴 하지만 그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평가와 치료를 위한 의뢰는 외부 기관이긴 외부 기관입니다만 평가 또 뭐 내부에서 의뢰된 거일 수도 있겠죠.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러한 의뢰는 자문이라고 하지는 않죠. 외부 기관이긴 하지만 평가나 치료에 포함되는 건데 의료에 의한 평가 또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서의 자문은 평가와 또는 치료와는 직접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전문성에 관련된 의견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6번의 관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요. 여러분이 그 심리치료센터를 개업을 한다고 했을 때 평가와 치료만 하냐 하면 관리자로서의 행정적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아주 소규모로 여러분 혼자 시작을 하게 된다면 뭐 그 기능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겠지만 그 규모가 점점 커지면 직원을 채용하고 누군가 코워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재정에 관련된 문제, 급여를 얼마나 줄 거며 직원을 채용했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어떻게 받게 되겠고 거기에 관련된 세금은 어떻게 하며 사회보험은 어떻게 할 거며 뭐 세금은 어떻게 낼 거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뭐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비와 식비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뭐 그런 소소한 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그 기관 전체의 재정과 관련된 것까지 뭐 청소 상태까지 사무실 청소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뭐 이런 것까지 모든 행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또 관여를 누군가 대신해 주진 않습니다. 그 역할을 임상심리학자가 동시에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병원 같은 거라면 누군가가 해주겠죠. 그러나 직접 개업할 경우에는 이걸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직접 하게 됩니다. 자, 볼더 모델과 베일 모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시기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둘 다. 49년과 73년도입니다. 과학자 전문가 모델 PhD 학위와 오랜 수련 기간이 필요한 걸로 특징을 짓고 있는데요.
여기서 표현은 지금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의미는 연구자 중심이고, 여기도 표현은 지금 그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은 실무자 중심인 모델,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간편할 것 같습니다. 볼더 모델은 그 연구자, 그래서 당연히 PhD,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오랜 수련 기간을 필요로 하는 과학자적인 그런 입장의 임상심리자, 학자를 이야기하겠고, 베일 모델에서는 보다 더 평가나 치료에 초점을 둔 실무적인 관점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PhD는 박사 학위를 의미하는 건데요. Philosophy of Doctor, 닥터 필라소피를 이야기하는 건데, 저게 철학 박사죠. 직역을 하자면. 그런데 철학을 전공한 사람만 철학 박사이고 나머지는 각 분야마다 박사가 따로 이름이 있냐 하면 그렇진 않아서, 전반적인 흐름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은 분야를 막론하고 PhD라고 표현을 합니다. 철학을 전공한 사람만 철학 박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박사들에게 거의 대부분의, 예외가 되는 영역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심리학 박사라고 하지 않고 또 행정학 박사라고 하지 않고, 물론 우리가 부를 땐 간편하게 그렇게 부릅니다만 학위명은 PhD, 동일하게 철학 박사로 부여됩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학문 과정에서 연구자로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인데, 그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이 철학이 따로 있고 심리학이 따로 있고 행정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서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하려고 하는 그 과정은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로서의 연구의 그 책무는 동일한 거다라는 관점을 반영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각각의 분야별 박사를 명칭을 짓지 않고 통합해서 그냥 다 PhD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배경입니다. 임상심리학 관련 정신건강 전문가들입니다. 이제 임상에서 만나게 될 관련 전문가들인 셈인데요. 상담심리학자, 학교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따로 있습니다. 결혼 및 가족치료사, 기타 전문가로서 음악치료, 미술치료,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자, 물론 이런 전문가들의 그 전문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간 자격증으로서 이런 것과 유사한 각종 그 명칭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민간 자격증들이 너무 남발이 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상심리학의 현대적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35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57페이지를 보면 중간 아래부터 임상심리학의 역사, 그래서 1793년부터 1943년도까지 중요한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거의 대부분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58페이지에 그 임상심리학의 역사에서 임상심리학의 현대적인 기원을 다뤄볼 텐데요. 자, 비트머의 심리치료소 설립이 1895년에 최초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학습장애나 행동장애를 겪는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비트머의 활동을 통해서 결국 정확한 평가와 진단을 통한 치료적 개입의 중요성을 입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심리 측정의 발달입니다. 자, 지능의 그 개념의 역사적인 부분을 다룰 때
제가 자세히는 안 했었습니다만 갈튼도 아주 초반에 나왔던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갈튼은 능력의 개인차에 관심을 가지고 물체의 무게 차이와 감각 경험의 강도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서 지능의 지표로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감각과 지각에 굉장히 큰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빈의 실용적인 지능 검사를 첫 번째 만들었던 그 학자입니다. 특수교육을 위한 지체 아동을 변별하기 위해 빈의 심원 척도를 개발하였고요. 1905년도에 그 빈의 검사를 업데이트해서 이게 실제로는 더 많이 쓰여졌는데요. 그 당시에 터만이 스탠포드 빈의 검사, 스탠포드 대학과 그 터만 학자가 앞선 빈의 검사를 도입해서 일부 수정을 해서 만든 검사입니다. 빈의 지능 검사를 개발을 했습니다. 임상심리학의 성자입니다. 1차 세계대전인데요. 여키스는 집단지능 검사인 아미 알파와 아미 베타를 개발했고요. 자, 앞에서 여러 번 나온 겁니다. 군대에서 이제 갑자기 그 미국의 참전이 꽤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었죠. 사전 준비를 막 한 게 아니었고 갑자기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여기저기 배치를 해야 되는데 뭔가 기존이 있어야겠고 그래서 시도한 것이 이 지능검사였었습니다. 우드워스는 이상행동평가를 위해서 정신신경증 척도를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전쟁 당시의 심리검사의 수요 확대로 이런 걸로 인해서 임상심리학자의 활동이 증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다양한 심리검사가 제작이 되고 활용이 되면서 심리학자에 의한 평가 활동이 확장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로셔 검사, 인물화 검사, 주제 통각 검사, KT, 웩슬러 지능 검사, MMPI, 스트롱 흥미, 직업 흥미 검사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치료적 개입이 확대가 되면서 심리치료 영역에서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이 증대되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까지 검사 쪽, 평가 쪽의 이야기였다면 치료적 개입이 확대가 됐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까지 가면서 그때 더 설명하도록 하죠. 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군인들에 대한 집단 심리검사와 함께 심리치료에 대한 요구가 급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전쟁과 치료에 대한 요구의 급증을 생각을 해보면 전형적으로 PTSD, 전쟁이라는 참혹한 상황에 접했을 때 인간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인 혼란, 어려움을 그 당시만 해도 PTSD가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았을 시기였겠지만 1차 대전 시기도 그랬겠지만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내 옆 동료의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정신이 멀쩡하면 사실 그게 또 더 이상한 거일 수 있겠습니다. 뭔가 충격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PTSD라는 명칭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도 1차 대전 때도 그런 충격은 동일했을 겁니다. 자,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임상심리학이 분명하게 정의되었고 1949년에 볼더 모델이 과학자, 전문가의 수련 모델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직 베일 모델이 나올 시기가 아직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1949년도경 심리치료에 대한 요구가 급증했다. 이것만 딱 요 대목만 보면 마치 실무가로서의 역할이 증대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시기적으로는 아직 그렇지 않아서 아직은 그 볼더 모델의 관점이 베일 모델은 70년대 가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심리치료에 대한 요구의 급증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전쟁과 심리치료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로 유명하죠. 헤로도토스.
마라톤 전투에서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한 전사가 자기는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앞에서 옆에 동료의 병사가 죽을 때마다 눈이 머는 증상, 시각에 문제가 있었진 않겠지만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적인 장애를 겪게 되는 증상을 보였다고 쓰고 있고요. 기원전 이때부터 이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이른 PTSD에 대한 기록이 아닌가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입니다. 1700년대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의 군의관이었던 도미니크 장 라레, 이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쟁터의 부상자를 치료하면서 PTSD처럼 보이는 증상을 기록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강한 흥분과 상상, 이어서 열감과 소화기 증상, 나중에는 좌절감과 우울 증상, 이 세 단계로 발생을 했다고 전쟁의 참혹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런 심리적인 충격과 거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겪었다라는 것들을 기록한 문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과거와는 물론 과거에도 참혹했겠지만 그 참혹의 정도가 더 심해진 셈이죠.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면서 그런 상황에서 정신적인 충격들을 치료하기 위한 그리고 퇴역 군인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그 사회 적응 과정에서의 심적을 위한 그런 치료적인 접근들이 사회적 요구로서 점점 증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입니다. 1960년대 케네디가 지역사회 정신건강법을 승인하면서 이 키워드들은 기억할 만합니다. 60년대부터니까 70년대까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영향력은 계속 지속이 상당 기간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정신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렇게 바뀐 건 큰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 중심으로 국가적 지원이 확대가 되었고요. 심리치료 이론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는데 정신분석의 관심이 인본주의로 또 인지행동주의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뒷부분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정신분석의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60년대 20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가 정신분석이 아주 화려했던 시기였었던 거에 비하면 20세기 중반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이트 이론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과학적인 입장에서의 근거가 너무 미약한 거 아닌가라는 비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분석에 대한 관심과 또 그 대중들에서의 관심은 여전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대중들은 여전히 이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지금도 나름대로 인기가 있습니다만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20세기 중반 이후로. 이 변화에 대해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60년대 이전엔 주로 시설과 병원 중심이었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이제 만성원에서 치료에 효과가 없겠다고 싶으면 이제 어떤 시설로 보내서 보호 수용하는 그런 형태가 미국에서도 가장 그 전반적인 그 메인스트림에 해당하는 그런 보호와 치료 방법이었었는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60년대 이후로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한 그 흐름이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방정부 입장에선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여볼까였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출하는 예산을 병원에 수용되어 있고 폐쇄병동의 시설에서 24시간 일종의 먹고 자고 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고 이걸 어떻게 비용을 줄여볼까? 그러면 이 시설에서 머물게 하지 말고 지역사회로 돌려보내서 자신의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한 것만 제한적으로 도와주게 되면, 보조를 해주게 되면 그것이 더 경제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될 비용의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가 사실 가장 강력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60년대 이후에 70년대 넘어오면서 경제적인 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그 예산 절감,
그게 키워드 중에 하나였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인권이었었습니다. 60년대 이후부터 미국에서 그 시민권 운동, 흑인들의 민권 운동을 포함한 시민권 운동들이 사회적으로 막 대두가 되면서 이 폐쇄병동이나 장기간 시설에 머물게 되는 사람들의 상황에 비인권적인,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게 됐고, 결과적으로 비인간적인 수용에서 지역사회로 좀 인간답게 처우를 바꿔보자 라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 한 가지는 치료 입장에서도 이렇게 장기간 입원 내지는 수용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 효과가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 중심에서 본인의 삶의 형태와 비슷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개입을 하면서, 최소한의 치료적 개입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치료적인 효과가 높을 수 있겠다. 자, 이러한 시대적 배경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것들의 규모를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본인이 집에 살면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료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60년대 이후에 정신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큰 변화의 흐름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동향입니다. 물론 뭐 최근이라고 하더라도 21세기이긴 아닌데요. 가까이 심리치료들이 통합되고 절충적 접근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한 가지의 치료적인 기법, 모델만 가지고는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아이디어들과 함께 그것이 정신분석이든 행동주의든 인지적이든 인본주의든 어떻든 간에 필요한 것을 가져다가 한꺼번에 일종의 그 등소평의 흑미호 백미호론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쥐를 잡은 고양이가 쥐를 잡기만 하면 됐지 그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슨 모델이든 환자에게, 내담자에게 효과만 있으면 그것이 좋은 거 아니겠는가. 자, 그런 관점으로 아주 어떤 순혈주의, 순수한 이론주의를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아동 대상의 활동에서 주로 이제 아동 쪽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에 비해서 아동과 성인, 가족, 집단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학습 문제에 대한 개입에서 신경증이나 정신증 등 광범위한 영역으로 임상심리학의 영역이 확대가 되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평가 중심의 활동에서 연구, 평가, 치료, 예방 등의 활동의 영역이 확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양한 장면에서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359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우리나라의 임상심리학의 그 역사적인 중요한 큰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시험하고는 직접적으로 그 큰 관련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만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심리학의 다양한 접근과 관련돼서 그 정신분석 접근 프로이트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자, 물론 심리학 개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번 5번째 과목에서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냥 제목만 보겠습니다. 억압된 감정에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무의식에 억압해 놓은 것, 자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의식에 마치 없는 것처럼 억압해 놓은 걸,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현재 갈등과 기능상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의식으로
무의식이 억압되어 있는 걸 의식으로 끌어올려서 즉 통찰, 인사이트를 갖게 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구조적 모델로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것의 역동성이 지나치게 불균형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환자로서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방어 기제. 자, 다음 5번째 과목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기제는 인본주의적 접근입니다. 로저스. 현상학적 철학에서 기원을 하고 있고요. 비지시적 접근 방법을 명명했다가 나중에 인간 중심적 또는 내담자 중심적 접근법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사실 뭐 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현상학적 철학. 자, 이걸 이해하려면 이데아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양 철학의 그 큰 본류 중에 그 과거에서 아주 중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었었죠. 이데아는 저 멀리 완벽한 세상은 따로 있고 우리의 세상은 불완전한 이데아의 복사본이어서 불완전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런 세상인데 그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했던 경향이 이원론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이데아를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던 건데 현상학은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현상 자체가 그게 곧 진실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완벽한 세상은 어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이 현상이 곧 그게 우리의 본질이다. 일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성장에 대한 본능적 동기, 즉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인간 행동은 독특한 자기 지각 세계에서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제가 사실은 그 심리학 개론 1과목 때 이 예를 설명을 드렸는지 사실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했더라도 다시 한번 하죠. 그리고 앞으로 아마 또 하게 되겠습니다만. 자기 실현. 프로이트는 환자를 아주 무기력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인의 역할을 하는 치료자가 정신분석가가 미숙한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환자에 대해서 그런 방식의 접근을 했다면 인본주의에선 인간은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져 있고 그것을 치료자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관심과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 그런 격려를 바탕으로 해서 원래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심만 가져주면 알아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실현을 해나간다. 원래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프로이트의 관점과는 굉장히 배치가 되는 상이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자기 실현성을 제가 예를 들 때 뭐 자주 그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자, 꽃입니다. 꽃을 피우려면 뭐 햇빛, 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햇빛과 물만 있다고 이 꽃이 피워지는 것은 아닐 거여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정말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씨앗이 원래 꽃을 피울 수 있는 자기 실현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 이 능력이 없는데 물만 주고 햇빛만 비춰준다고 해서 꽃이 피워지진 않을 겁니다. 돌멩이를 갖다 놓고 물 주고 햇빛 비춘다고 꽃이 나지는 않죠. 꽃이 피지는 않습니다. 꽃이 피는 건 원래 능력이 있고 이 씨앗이 자기 실현하려는 꽃을 피우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관점. 인간은 누구나 이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신분열이든 우울이든 뭐 어떤 상황의 문제이든 그것은 수동적인 완벽한 문제점들의 덩어리인 게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경향성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이게 물도 없고 햇빛도 없어서 이게 지금 꽃을 지금 피우고 싶은데 못 피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햇빛이나 물의 환경을 조성해주면 상담자로서 이 사람을 믿어주고 인간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주면 진실하게 관계를 맺고 믿어주면 자신의 자기전성을 믿어주는 상담자 역할이 옆에서 도와주면 알아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꽃피워 나간다는 아이디어입니다.